네, 안녕하세요. 영스랩입니다. 오늘은요, 7-2 호기심을 트레인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기심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안티에이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요즘은 혁신 시대, 스타트업,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트레인이 가능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호기심을 트레인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저가흑의 저자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달은 열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현실적 모습이 아니라 가상적인 완벽한 이미지에 대한 사랑의 산물이며 열정의 근본 요소는 흔히 생각하듯이 성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지적 호기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기심은 한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이나 개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세상과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죠. 이 호기심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또 호기심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정신적인 생체 나이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체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정신적인 호기심도 단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답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보통 나이를 먹었다는 걸 언제 느끼시나요? 자, 그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가끔 금요일 저녁에 보면 친구들 모임이 있거나 그럴 때 보통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을 때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고요. 또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면 빨리 가서 앉고 싶을 때, 또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능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 또 20대들이 다 알고 쓰는 용어나 단어를 잘 모를 때, 또 완벽한 정장을 입고 거기에는 사실 하일이 많거든요. 근데 굽낮은 플래시 슈즈를 찾을 때, 그 다음에 최신 유행하는 패션을 입기가 망설여질 때, 그 다음에 또 최신 아이돌 얼굴이나 노래가 다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유명 브랜드 커피는 매일 마시면서 블랙버스터 뮤지컬 티켓 값이 비싸다고 생각될 때, 또 야구 경기장에서 직접 가서 생생하게 보는 것보다 집에 소파에 누워서 스낵 먹으면서 경기를 관람할 때, 낯선 여행에 가고 싶다는 욕망보다는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더는 뭔가를 배우는 일에 시큰둥할 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너 착하다라는 말이 사실대로 들리지 않고 어느 순간 왠지 너 호구지? 라고 생각될 때, 타인의 말을 10분 이상 경청하지 못하고 말을 자르거나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만이 떠들고 있을 때, 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또 뭔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때, 그리고 어느 모임에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물어올 때, 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보다는 보양식을 먹으러 다닐 때, 또 명확한 근거가 있어 옳지 않다고 알면서도 자신이 내린 결정이 항상 옳다고 고집을 부릴 때, 그리고 직장 내에서 의견 충돌로 협의를 하다가 연공서열을 앞세워서 직장 상사가 독단적으로 결론을 낼 때,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더 이상 호기심이 없다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나이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생체 나이에 비해서 정신적인 안티에이징, 젊음을 얘기할 때 호기심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기심이 많고 적음은 정신 연령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익숙한 사람들, 즉 자신의 나이나 직업, 권위,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서 보통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취미도 생각도 비슷해지고 외모도 닮아갑니다. 우리가 가끔 어떤 낯선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몇 마디 나누어 보면 왠지 이 사람이 어떤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일 거란 추측이 맞는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새로움이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심지어 집단 사고를 공유하다 보면 집단 사고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공무원 조직, 대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조직에 오래 있어 봐서 알거든요. 공무원 조직, 그 다음에 관료사회, 수직사회 이런 데가 대표적이죠. 근데 또 그 조직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본인이 집단사고에 세뇌당하고 있다는 거를 본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외부 조직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 조직 문화나 분위기 등이 확실히 다름을 금방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역시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화에 동조되어서 혹은 무언의 사회적 압력에 침묵되어서 동화되어 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병원 조직
조직에 있을 때 병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집단 사고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조직에 있다가 이제 교육계로 들어갔을 때 이 분위기 또 뭐지? 이 사람들은 왜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왜 이런 불합리함을 가만히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또 그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그 집단 사고에 너무 동화되어서 금방 집단 사고에 세뇌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 조직의 안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 조직의 문화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외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조직으로 들어가면 바로 피부로 느끼죠.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 사고의 함정이거든요. 특히나 직장 상사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놓게 되면은 업무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대 의견인데, 반대 의견을 내놓은 사람은 순간 직장 상사의 적으로 찍히기죠. 아무리 자신의 의견이 좋은 의견일지라도 소수의 의견이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또 서로 영향을 받아서 그냥 다수 의견 쪽으로 편승하거나 의존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 글로 따라가면 그냥 편하거든요. 특히 소수의 의견은 소홀히 여기게 되거나 묵살되는 경우도 흔하죠. 특히 이런 일은 수직 체계인 관료사회나 대기업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풍경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직에 있어 보니까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그 조직 문화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을 맞습니다. 정을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집단 사고를 조심하셔야 될 어떤 분들이냐면, 만나는 사람들과 항상 같은 주제로 대화나 수다를 나누고 있다면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도 그렇고요. 자신들이 만나는 집단에 속했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일대학교 심리학자 제니스는 우리가 집단 사고에서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 작용하는 힘을 집단 사고로 명명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는데요. 첫 번째, 뛰어난 두뇌를 가진 구성원들이 주류를 이루며 동료 의식이 매우 강한 집단, 특히 응집성이 높은 집단 구성원들은 낙천적으로 전망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회의에서 의문이 생겨도 이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이 집단의 결속력을 무너뜨리지 않는 데 주의가 쏠려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 해결을 잘못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문제 해결에 유효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반대 의사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집단 사고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전원이 집단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가끔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뭐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 그럴 때 가서 보면 내가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고 내가 오늘 쇼핑 목록이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막 구름대처럼 모여 있으면 나도 뭐 거기서 물건 하나 집어오게 되잖아요. 이게 집단 사고고 동조 행동인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 때도 호기심이 없다면 자신이나 세상을 향해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되고요. 호기심이 없다면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떨어지고 창의성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라이스 대학교 에릭 데이는요, 연구를 통해서 전문성과 경험이 깊어질수록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 집단들이 보면 창의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특히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카림 라카니는 창의적인 해결책과 분야에 대한 비전문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전문성이 떨어질수록 창의성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집단, 경험이 많은 뭐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브릿지 게임 고수들은 세법이나 게임 규칙이 변경되면은 초보보다 더 일 처리가 서툴고 헤매는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호기심이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전문가 집단들은 너무 확고한 지식 체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이나 그 외의 용도를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므로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상식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고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유연성을 소유해야 되고, 그런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정신적 특징은 결정을 바꿀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도 절대로 자신이 옳다는 독단과 고집을 세우고 한 번 내린 결정을 수정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체 나이보다 정신적 나이를 젊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호기심을 어떻게 유지하고 훈련할 수 있을지 이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가지씩 재미와 흥미 있는 일을 찾아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답을 찾을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호기심이라는 거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창의력을 키우는 원동력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 이 동양 사회는 질문이 많은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나 직장 다닐 때나 회의 시간에도 질문하세요 이러면 질문 잘 안 하죠. 그리고 또 질문하는 사람을 또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성인이 되어서는 질문이 많으면 가볍거나 심지어 경망스러운 사람으로 평가받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학교나 사회에서 질문하기보다는 무언의 사회적 평가에 익숙해지고 사회화되면서 질문하지 않고 침묵하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 우물을 파야 좋은 아이디어 하나라도 건진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 우물을 파야지 전문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한 우물만 파다가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기 십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다양성의 시대이고 초연결 사회고 융합 사회잖아요. 우리가 T자형의 인간, 문과와 이과가 융합된 인간을 원하기도 하고 요즘 트랜스포머라고 그래서 융합 인간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와의 관심을 갖고 융합하고 연결하고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리가 날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겠죠. 우리가 호기심에 적은 익숙함입니다. 고립된 시각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자신의 방식이 아닌 다른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너무 자기만의 시각에 빠져 있고 자기 프레임에 빠져 있으면 자신만이 옳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범위를 넓혀보고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봐야지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프레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새로운 미지를 탐험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새로운 면모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아날로그적 접근법으로 SNS, 문자보다는 전화나 직접 대면을 해서 대화를 나눠본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대라 요즘은 사실 전화도 잘 안 하잖아요. 문자나 아니면 메신저 같은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전화보다도 톡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사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의 시각이나 프레임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직접 대면하시고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술도 마셔보고 이래야지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는 그 사람하고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관계지향적 호기심의 시작은 질문입니다. 질문부터 하셔야죠. 우리가 뭔가 호기심이 생기면 질문하고 싶어지잖아요. 사람이든 문제든 간에. 호기심은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행복과 일상생활로 만족으로 가는 문이고, 호기심은 관계를 맺게 하고 유지하고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희미해지는 순간 질문을 안 하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안 하는데 사실 다 아는 게 아니죠.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알려고 하려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은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호기심은 목표가 아니라 행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호기심을 활용하는 방식은 스토리텔링을 이용한다. 이거는 질문하라와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에는 창의력과 독창성이 필요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고 또 사람에 대해서 묻고 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호기심은 본능이며 기술이다.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죠. 우리가 특별히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때는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자기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여덟 번째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토론하라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그 사람들만 만나게 되면 만나는 친구들 보면 사고방식, 습관, 말투, 취향, 식성, 패션까지 거의 다 비슷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어느 조직에 가면 그 옷차림도 비슷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전문가 집단, 뭐 공무원 집단, 병원 집단, 뭐 변호사 집단, 아니면 금융계 이런 집단을 가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말투와 패션이 있어요. 그 특유 집단의 패션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 집단에서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말이나 가치관을 추종하기도 하고, 또 조직에서 모나지 않으려고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또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병원에 다닐 때의 생각이나 패션이나 사고방식과 거기에 동조되어 살다가 제가 교육계로 딱 갔을 때는 제가 뭐 가장 먼저 바꾼 게 뭐였냐면요, 패션부터 바꿨거든요. 옷을 최대한 공무원스럽게, 최대한 선생님스럽게, 최대한 전문가스럽게, 정장, 그것도 색도 튀지 않는 검은색, 회색.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옷장의 색깔이 전부 다 검은색, 회색.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옷장을 보고 그랬어요. 왜 옷 색깔이 다 무슨 스님 같은 색깔만 입냐고, 옷 색깔 좀 제발 바꾸라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조직에서 튀지 않으려고, 최대한 튀지 않고 융합되려고 했던 작은 노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직에서 되도록 모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당당하게 반대 의견을 내세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난 놈이 정을 맞는다고, 우리가 한 번쯤은 그게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내 의견을 피력해 보지만 정말 내 의견을 피력해서 정을 맞았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체념하게 되고 질문 안 하죠. 질문 안 합니다. 조직에 속해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정말 토론을 하라 그래도 토론을 하지 않고, 가슴도 뜨거워지지 않고, 어떤 일에 그냥 감정적으로 시큰둥해지고 자극도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내 전두엽이 노화 중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9번째는요, 사람을 사귀는데 돈을 투자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고 할 때 우리 뇌가 전두엽이 자극되고 활성화되면서 쾌감마저 주는데요, 이 뇌의 안티에이징을 위해서라도 사람과 많은 교류와 자극이 필수적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사람에게 스트레스도 받지만 또 사람을 만나서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도 직장 동료만 만나지 마시고요, 맨날 만나는 친구만 만나지 마시고, 다양한 친구 모임, 학부모 모임, 뭐 취미 모임, 나이를 먹을수록 모임의 커뮤니티가 더 다양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업무상 동료를 넘어서 학력이나 나이나 직업을 초월한 관계로 범위가 확장될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은 평생 친구나 커뮤니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때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도 아낌없이 돈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10번째는 모든 것에 오픈마인드를 유지하라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익숙함에 빠져서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시도, 낯선 장소에 가는 것조차도 거부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사고나 가치관이 굳어져서 자신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타인의 행동이나 의견에는 즉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권위자가 말하는 상식, 학설, 정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의심하고 생각해보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젊은 학생들, 사춘기 학생들이나 20대 젊은이들의 행동이나 언행, 가치관 등을 무조건 공격하지 말고 한 번쯤은 오픈마인드를 갖고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돼서 세대 간의 언어 소통도 잘 안 되고, 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세대 갈등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적 계층 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적 안티에이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신활동 중에서 중요한 유연성과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 사고를 경계해야 되고, 그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에 속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럴 때 선입견이나 편견을 깨고 사고가 유연해야 되고, 또 다양성이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들과의 슈퍼 커넥터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